허브 코헨의 협상의 기술 제1장 한 걸음 물러서야 보인다. 협상의 메커니즘 1. 협상은 인생의 게임이다. 협상은 인생의 게임이다.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관계를 맺거나 조정하려고 할 때 협상이라는 게임을 벌이게 된다. 협상이란 실질적인 관계의 원천이다. 사람들은 외교 문제나 노사 관계에서 이런 협상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협상 노하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보지 못한다. 내가 협상을 게임 메커니즘 또는 게임이라고 말하는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 협상을 게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임이란 정말 집중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나는 그 답이 자기 자신을 위한 협상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고객을 대신해 협상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 사실 나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나 대기업을 고객으로 삼으려 노력하고 그들을 대신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그리고 거액의 거래에서 아주 적은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벌이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나 자신을 건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협상에서 베테랑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협상을 할 때면 결코 게임이 아니게 된다. 내 인생, 내 유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은 형편없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자존심이 부족해서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다. 만일 내가 타인보다 내게 이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고객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끈다. 왜일까? 나는 고객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여서 별다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에게 신경을 쓰지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내가 고객을 대신해서 협상에 나설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태도다. 이제 당신도 눈치챘을 것이다.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즉 내게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거래 방법이다. 협상의 대가 케니 로저스가 더 갬블러에서 패를 쥐고 있을 때와 내려놓을 때를 알아야 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생의 모든 거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정말로 신경을 쓰되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례를 들어 이 개념을 살펴보자. 25년 전 나는 시카고의 어느 회사 경영자로부터 프랑스 정부와의 협상을 매듭지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케네디 공항을 떠나 파리로 날아갔다. 우리는 1등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보아하니 그에게는 이번 협상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자꾸만 나를 쳐다보며 아시겠지만 이번 건은 엄청난 금액이 걸려 있어요.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5번쯤이나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 거래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몇 번이나 내게 우리 작전은 뭔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글쎄요. 일단 가서 상황을 봅시다.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내줬더니 불쑥 말했다. 아니에요. 치밀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해요. 핵심적인 골자 말이에요. 골자라는 말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애매한 내 대답에 실망했는지 그가 적극적으로 나왔다. 어쩌면 프랑스 관리들을 먼저 집중 공략해야 할지도 몰라요. 허를 찔러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플랭커를 보내도 좋겠어요. 저쪽에서 플랭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빈 곳을 공략하는 겁니다. 나는 한참 뒤에야 이 사람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미식 축구 용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대화나 교류를 할 때는 먼저 상대의 기준 틀을 알아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지?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내 출장 파트너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미식축구였다. 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화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서 무례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엔 유연한 수비 자세를 취하도록 하지요. 라고 대답했다. 의외로 그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얻은 나는 몇 야드 물러서기는 하겠지만 점수를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마음이 놓였는지 그 뒤로 우리 여행은 평온했다. 다음 날 우리는 프랑스 관리들을 만났다. 그런데 모든 정황이 의뢰인이 걱정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시작부터 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한 셈이었다. 내가 실책을 오류라고 말하는데 주목하길 바란다. 이 실책은 내 책임이기는 했지만 나는 오류가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경우 항상 오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 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다. 그에 반해서 일을 완전히 그르치는 경우 그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음과 무능력의 소치로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내 계산착오로 의뢰인은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사실을 알고는 크게 낙담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나는 협상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1급으로 보수를 받음으로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바로 이런 태도 덕분에 다음 날 상황은 역전됐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2배나 큰 성과를 거두며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4. 말하기보다 들어라.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타인의 시각에서 그들의 가치, 신념, 경험, 마음가짐을 이해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는 이를 고객 중심의 자세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서 밀러의 연극 가격에서 팔순의 감정사인 그레고리 솔로몬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격도 납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모든 인간은 분명히 머릿속의 지도나 패러다임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창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상 상대 역시 우리의 신념과 가치, 관심, 열망을 갖고 있으리라 여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미러 이미징은 불쾌감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는
언제나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의 장점을 늘어놓는 뻔한 선전을 하고 싶어 안달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고 상대의 근본적인 걱정, 관심, 기호, 필요 등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접근 방식에 따른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상대가 알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적절할 때에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도 무표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려고 노력해라. 사람들은 상대가 내가 처한 상황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 둘째, 상대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다. 종종 사람들은 하지만 상대가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한 내 대답은 이렇다. 그럴 때일수록 상대의 허튼 소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준 사람이 당신이 유일할지 모르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존중해주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셋째, 메모를 하는 동안 잠깐씩 멈추고 적은 것을 상대에게 읽어준다. 그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상대가 와, 정말 제 말을 정확하게 적었네요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뭔가 빠졌어요 라거나 잘못 이해하셨네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적은 것을 고치며 상대의 바람대로 따르면서 상대의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논점을 벗어나거나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말이다. 나는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예 라고 대답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 이성적인 사고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확실히 의사결정은 본능, 안락함, 감정, 기분, 기호, 학습 능력, 위험 감수 정도, 자존심, 경험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명심하자. 설득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다. 다섯째, 생각이 다르더라도 말을 조심하고 차분히 대응한다. 상대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귀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제 좁은 소견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자제하며 말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와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상대의 잘못이나 무지, 어리석음을 지적하지 않는다. 설령 말싸움에 이기더라도 상대는 앞으로도 이렇게 모욕을 당할 텐데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도 이런 관계는 원하지 않으니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예민한 감각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사로 여길 필요가 있다. 이런 태도는 합의나 거래를 가로막는 잠재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자녀든 사업 파트너든 서로 다른 시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화 교류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는 건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라는 자세로
정보를 모아야 한다. 사람들은 정보를 주기도 감추기도 하니까 말이다. 제2장 당신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렸다. 성경 속 협상. 2. 경험이 재산이다. 두 가지 목적에서 다음의 예를 들고자 한다. 먼저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협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신은 자녀나 조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협상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어른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작은 아이였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떤 힘이나 권한이 없지만 원하는 것을 꽤나 잘 얻어내는 재주가 있다. 어떤 아이는 비싼 걸 사달라고 뻔한 수법으로 떼를 쓰고, 또 어떤 아이는 좀 더 교묘한 설득 수단을 쓴다. 이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걸까? 첫째, 요구 수준이 높다. 아이들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는다. 아이들의 좌우명은 많이 바랄수록 많이 얻는다다. 이런 생각은 사실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목에서 V2 미사일을 개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군과 나사에서 로켓을 개발한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의 생애를 그린 영화 나는 별을 겨냥한다는 그의 삶과 잘 어울리는 제목이었다. 비록 별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는 큰 꿈을 갖고 있던 덕분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아이들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낸다. 둘째,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 있다. 아이들은 처음에 엄마에게 부탁하고 엄마가 거절하면 다시 아빠에게 달려가지만 소용이 없다. 엄마와 아빠의 공동전선에 막힌 아이는 포기하고 말까?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다. 아이들은 공동의 적, 엄마와 아빠에 대항해서 엄청난 세대 차이에도 쉽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셋째, 아이들은 안 돼 라는 말이 협상의 시작임을 감각적으로 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이미 수년간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의 행동 방식을 만들어 놓았다. 불상을 만든 사람은 결코 부처를 숭배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두려울 게 없다. 아내와 나 사이에는 아이가 3명이다. 우리 부부는 첫째 딸을 키우며 몇 가지 원칙을 정했고 딸에게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이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원칙을 고수했지만 예외를 더 많이 뒀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물러진 셈이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태어났을 쯤에는 이 모든 걸 겪은 우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결국 막내에게 누나나 형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험 덕분에 당신도 생각보다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칫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예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었으리란 사실을 기억하자. 물론 상대, 상황, 쟁점 등은 다르겠지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유와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8.
협상에 유용한 주문. 협상에서 효력을 내는 주문을 말해보겠다. 이 주문을 외워서 삶에 필요한 협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이 주문은 협상 초기에 당신이 보여주는 겸손한 자세에 신뢰를 더해주는 비법이므로 입에 붙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문은 각각 짧다. 첫 번째는 HUH이고 허로 발음한다. 두 번째는 WHA다. T가 없음에 주의하고 발음은 와로 한다. 이제 두 주문을 합쳐 허와 혹은 허와로 발음하면 된다. 이제 모든 사회 교류가 더욱 재밌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쯤이면 당연히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구하기 전에도 3과 1에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저 몇 가지 협상 기술이나 배워볼까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말대로 주문을 외우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므로 허와보다 좀 더 세련된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다시 말하지만 내 목적은 당신이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성급한 협상은 위험이 따른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이나 상황의 형평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가령 당신보다 훨씬 세부 사항을 잘 아는 사람들과 거래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갑자기 그들이 거래 조건이나 제품 스펙을 바꾸고 또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온다. 그들은 당신이 즉각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시간을 끌면서 그들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만일 팀 동료인 누군가와 동행했다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함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팀 전통입니다. 당연히 협상 장소를 떠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혼자 협상에 나와 있고 자리를 뜨고 싶지 않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한다. 뜻밖이겠지만 나는 재킷 주머니 속에 펜과 친본을 쌓는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부터 몇 시간 동안이나 홀로 있었던 이 필기 도구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펜이 되어 생각한다. 주머니 속은 어둡고 외롭고 또 습하다. 머리를 숙여 펜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주머니 속 냄새는 어떨까 상상도 해본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펜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나는 갇혀있던 펜을 꺼내 자유를 맛보게 한다. 펜을 쥐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다. 그런 다음 뚜껑을 열어 펜 촉이 나오게 하고 입술을 오므려 바람을 불어준다. 그러면 펜은 더욱더 자유를 만끽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해방의식을 치른 펜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간다. 상대는 보통 의아해하며 말없이 지켜본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보고 어디까지 말했었죠? 라고 말한다. 적어도 나는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가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어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장 말이 아니라 태도다. 레이건의 협상 1. 내용보다 스타일. 오늘날과 같은 협상의 시대에 우리의 접근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생각을 말로 옮기는 방식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언어가 합쳐져 사람의 됨됨이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을 보고 성실성과 신뢰도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가 거래할 사람이 이런 타입인가 하고 자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스타일이란 협상하는 방식, 곧 접근 방식과 태도다. 말하는 내용보다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라. 바람직한 스타일로는 적극적인 경청 자세, 따뜻함과 섬세함, 인내심, 공감, 타인의 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상대의 감정, 기분, 인식, 친밀감, 신뢰, 기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내용은 품질이나 배달 일자, 수량, 가격, 기술 이전, 계약 문구 등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 또는 수치로 정할 수 있을 것을 다룬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협의하지만 실제로 협상을 결정짓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스타일이다. 나는 당신이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런 삶은 희극이나 비극으로 끝나는 흉내일 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덕분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는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독특하게 여길 것이다. 벨라 앱저그, 메일 브룩스, 세자르 차베스, 페리 코모, 캐서린 그레이엄, 캐서린 헵번, 바바라 조던, 데이비드 마멧, 서벗 마셜, 골다 메이어, 해리 트루먼, 존 웨인, 폴 웨스턴, 고든 리드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나와 내 스타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연코 가수는 노래보다 중요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자체라기보다는 선수들이다. 그렇다면 왜 시대를 초월한 이 진리가 널리 인정받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겠다. 오래전 내가 한 기업에서 일할 때 우리 지사의 본사의 회계 감사원이 방문한 적이 있다. 감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는 며칠 동안 녹색 보안용 챙이 달린 모자를 쓴 채 앉아있다가 어느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최종 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태워 오후 3시 30분까지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아침부터 약속을 해둔 날이었다. 회의 시작 전에 나는 그에게 일정이 겹쳤음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인상을 쓰며 눈알을 굴렸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회의 중에 일어났다. 어떤 일을 설명해달라는 누군가의 요청에 그는 글쎄요, 그러고는 싶지만 코엔 씨 덕분에 시간이 없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훈계할 시간은 있었는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는 그 신랄한 한마디가 나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느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그러나 사실 여부보다는 그가 비열하고 역겨운 못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받아쳐서 말로라도 한 방 먹이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나는 생계를 위해서는 이런 원초적인 충동을 감추고 회사 임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3시 20분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나왔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때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고 아내가 잘 참았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다. 아내가 현관에 들어서기 무섭게 나는 그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코트를 걸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지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 열띤 설명이 끝난 뒤 아내의 첫 마디는 이랬다. 사는 게 다 그래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때 나는 속으로 공감할 줄 알았는데 자기 할 일만 하는군 이라고 투덜댔다. 아내의 냉담함에 약이 오른 나는 내 말 좀 들어주라고 기어코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하는 말을 나도 잘 들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귀에도 그렇게 화를 낼 일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짜증이 난 나는 결국 여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라고 내뱉었다. 문제는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는가 하는 데 있다. 물론 답은 우리가 수치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여기는 현실적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도라는 것을 규정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들의 스타일로 존중받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고 세상에 족적을 남긴다. 대표적인 예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다. 그는 평화, 자유, 믿음의 가치를 세상에 전해왔다. 나는 그가 소련의 평화적 해체에 도움을 준 몇 안 되는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핵심 교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다. 그 때문에 그의 재임 시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형, 낙태, 피임기구 사용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4. 우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 전략이 필요한 이유. 7. 2가지 욕구. 협상이란 공통된 이해관계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모두 지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나 그들의 향후 관계를 정리, 조정하려는 과정이란 사실을 상기해보자. 협상은 선호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결정을 하는 경우 일어난다. 협상이 성공하면 양측은 현 상태나 다른 대안보다 합의 결과를 선호한다. 그러나 공통된 이해관계와 상반된 이해관계 2가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즉 협상은 불필요해진다. 몇 년 전 멕시코시티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마치자 청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질문을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나는 그가 자기 친구 알프레도 산티아고라는 사람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을 때 당황스러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산티아고는 10년 전에 내가 에콰도르의 한 의뢰인을 대리해 일했을 때 내 협상 상대였다. 보아하니 산티아고는 당시에 내 의뢰인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산티아고의 친구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산티아고에게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러 온 것이었다. 10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나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함께 식사할까요? 라고 제의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산티아고는 과약퀄 형무소에 있습니다. 처가 쪽 식구들을 폭행했거든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 1시간 동안 면회가 허용됩니다. 자, 내가 에콰도르행 다음 비행기를 탔을까? 천만의 말씀.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산티아고의 현재 처지가 안타깝고 어떤 문제가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들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점이 없다면 차이점을 해결하거나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들에게는 여러 동기와 더불어 두 가지 욕구가 있다. 즉, 각자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바람, 그리고 공정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공동의 필요를 말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협상에서 일부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진짜 의도를 숨기려 협조를 가장한다고 주장한다.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협조하는 척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든 간에 협상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당신도 나도 로빈슨 크루소나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톰 행크스처럼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존재하는 외딴 곳에서 살고 있지 않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상반되는 선호 사항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협상에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상대가 필요하고 게임 규칙 또는 에티켓이란 게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해석하며 조정과 학습이 진행되는 상호작용 또한 존재한다. 9. 함께 즐기는 게임. 드라큘라와 같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흡혈귀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허구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대결로 여긴다. 이 대결에서 검투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때때로 빠른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승리에서는 종종 지혜가 없는 물질만을 얻게 되므로 승자는 물질 세상의 노예가 되어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한다.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존재이며 인간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 적어도 머리로는 잘 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제로섬 게임에서 둘 다 승리하는 윈윈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가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즉, 나와 상대 모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신뢰를 쌓을 때 가능하다. 그런 다음 서로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조정하면서 양측에 돌아갈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협상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물론 오랫동안의 친밀한 관계와 높은 신뢰도가 바탕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한층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요약하면 나는 협상에는 의견 일치와 불일치가 섞여 있다고 말해왔다. 협상은 항상 공통점과 갈등이 공존하는 여러 동기가 섞인 게임이다. 그러므로 협상에는 스타일과 내용을 적절히 섞은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가 무엇을 협의하느냐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수단에서 융통성을 보여주고 목표와 이해 관계에서는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5장 게임을 즐겨라. 협상 공식 1. 목표 설정.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신의 관심사나 문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그래야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목표는 최종 합의에서 얻고자 하는 무엇을 말한다. 복잡한 협상이라면 목표를 2가지 이상 설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때는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또한 목표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대안과 타협에 따른 양보사항도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목표는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이다. 협상이 필요한 이유, 즉 목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있으면 좋은 선택 사항이다. 중요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여지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주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범주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신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비교적 작지만 상대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상대가 호혜의 원칙을 들먹일 경우 이런 항목은 우선순위가 높은 범주의 항목과 부득이 교환할 수도 있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하라. 간단히 말하면 크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많은 연구와 실제 경험에서 보면 성공 여부는 협상자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에 달렸다. 더 많이 바라면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아이들의 생각이 옳다. 결국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취하게 된다. 목표는 숫자로 적는 것이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라든지 되도록 모든 것을 얻어낸다가 아니라 이 집을 23만 9천 달러 이하로 구입할 것 또는 보수가 적어도 11만 5천 달러가 되어야 직장을 옮긴다 등이 적절한 목표가 될 것이다. 목표 설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하려는 계획을 의미한다. 목표가 이루어야 하는 내용이라면 전략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일단 목표를 정했다면 게임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야 한다. 계획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2. 협상 형식의 양보. 처음부터 협상 내용과 관계없는 사안에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양보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만남을 하다 보면 미팅 장소나 시간, 참석자 문제에서 이견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양보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미팅 장소, 즉 내가 있는 곳이나 상대가 있는 곳 또는 제3의 장소를 예로 들어보자. 익숙한 환경이라면 데이터나 입증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으므로 확실히 유리하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 만일 상사가 사무실 저편에 앉아 있다가 내게는 권한이 없고 상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가 특별히 선호하는 장소가 있고 당신은 신경이 쓰이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괜찮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죠. 라고 즉시 대답하는 대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지요. 라고 말해보자. 다음 날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어쩌지? 하면서 조금 투덜대다가 결국 양보한다. 요점은 당신이 방금 양보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유사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상대와 협상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애를 썼지만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고 결국 협상은 결렬된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교착 상태 동안 먼저 연락하는 쪽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보다 더 간절히 협상을 원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어렸을 적 어머니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내게 흙을 뿌리고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상대에게 전화해서 현재의 교착 상태가 내 탓도 있음을 사과하고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에 상대가 거절했던 부분을 아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보라. 하지만 이때 단어를 일부 바꾸고 제안서를 다시 꾸며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양보처럼 보이지만 별게 아니란 사실을 알더라도 당신이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양보해온 용기를 높이 살 것이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양보했기 때문에 자기도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즉, 호혜의 원칙이 작동된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토크빌은 미국인은 현명한 이기심이라는 원칙을 잘 따른다고 말했다. 그가 어떤 미국인에게 왜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불타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겠죠. 어떠한 사회적 교류에서도 마음에서 조그만 양보를 해주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미묘한 배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쟁자 혹은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나 공로를 제 것인 양 행세할 경우 눈 감아주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뿐더러 때로는 실제로 보답을 받기도 한다. 제6장 인식에 관한 팁. 시간, 정보, 힘. 수십 년 전 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100만 달러 원탁 회의로부터 하와이에서 있을 강연에 나와 줄 수 있는지 문의 전화를 받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대단하게 들렸다. 보아하니 내 강연은 15분 정도였고 주제는 협상 성공을 위한 3가지 열쇠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동기를 불러일으킬 신뢰가 있어야 하고 희망을 주는 강연이어야 했다. 강연 시간 연장을 위해 협상을 하려고 다시 전화했을 때
나는 상대가 매우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떤 전형적인 제품을 주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입장은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의 말로는 이번 일이 잘 되면 앞으로 강연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상당한 열의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만간 루아우에서 나를 직접 만나리라 확신했다. 당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라. 그게 네가 가진 전부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되새기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신 일을 신께서 들어주시기를. 참고로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이 쓰던 표현으로 정말 멋진 일이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일, 이를테면 복권 당첨 같은 것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신이 그 일을 해주기를 빌겠지만 기대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결국 나는 강연과 루아우 그리고 이번 강연의 후광으로 벌어들일지 모르는 사례금까지 모두 포기하고 그냥 살기로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모든 실패에는 발전이 따른다. 따라서 어떠한 단점도 보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나분하지만 남의 험담은 전혀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나는 좋다가 만 이번 사례에서 더 흡족한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을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클레임 해결이나 판매,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넘나드는 유용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모든 협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변수를 찾아냈다. 시간, 정보, 힘이라는 변수에 머리 글자를 따서 TIP라고 이름을 붙였다. 1. 인식이 곧 현실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반응한다. 이 말은 내 협상 영향력이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다. 사실 협상의 핵심을 이루는 3가지 주요 변수인 시간, 정보, 힘은 인식에 따라 확대되거나 최소화된다. 요컨대 상대가 당신이 아는 게 많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에게 힘과 선택권이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휘둘리기 쉽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모르는 이의 친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쟁 사회에서 이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분명 타인의 장점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자신의 장점은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타인은 그들이 성취한 일로 평가하고 자신은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우리는 자신의 결점, 흠, 잘못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회사의 임원과 관리자들도 결점과 평균 이하의 실적을 찾아내는 데만 열중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까지도 평가절하된다.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에 집착하는 현상을 나는 여드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2.
여드름의 법칙. 1969년부터 1980년까지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을 때 나는 이 개념을 절실히 느꼈던 일이 있었다. 이 시절 나는 강의를 할 때 흰색 차트에 매직 펜으로 글씨를 썼는데 가끔 잉크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얼굴에 잉크가 묻는 경우가 있었다. 하루는 강의를 마치자 한 학생이 다가오더니 정중히 말했다. 얼굴에 검정 잉크가 조금 묻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다시 말했다. 아, 제가 잘못 봤어요. 그냥 불빛에 그림자가 진 거였네요. 학생이 잘못 본 거라 했지만 나는 왠지 꺼림직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포투나에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나를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에 들러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시카고랜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티끌까지 찾아낼 수 있는 최종 종결자를 찾았다. 짐작했겠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확대 거울이었다. 누가 사놓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있어서 반가웠다. 확대 거울을 들여다보니 땀구멍 하나하나가 주먹만한 뾰루지처럼 보였다. 계속 거울을 뚫어지게 보고 있자니 여드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찌나 큰지 얼굴 전체를 점령한 것 같았다. 사람의 얼굴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추한 얼굴이 거기 있었다.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팔다리가 붙어 있는 매주쯤으로 여기리란 생각이 들었다. 나란 존재가 이 여드름 하나에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이 여드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 혹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내 골칫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인식이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식은 우리가 단순히 감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것은 보지 못한다. 당신의 협상력은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현실이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상대에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것이 상대가 인식하는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적 성취는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 바꿔 말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믿게 되면 그 일은 불가능해진다. 협상의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 즉, 시간, 정보, 힘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제7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시간과 타이밍. 1. 데드라인의 룰. 대부분의 협상은 막판에 가서야 참가자들이 기대치를 바꾸고 요구사항을 완화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한다. 데드라인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양보하고 이견을 좁히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은 기지를 가동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몇 년 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는 소련의 위협을 처음 감지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결국
합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양보란 처음이 아니라 협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4. 확고부동한 데드라인은 없다. 나는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 1에서 사람들 사이의 대화 또는 자기 성찰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일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할 수 없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말이다. 물론 윤리, 도덕, 원칙이나 과학 법칙, 그리고 종교를 믿는 신자라면 종교 규칙과 계율은 예외다. 미국 배우이자 영화감독 멜 브룩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10계명은 협상의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다. 비록 하느님이 돌에 새겨놓은 10계명을 읽은 모세가 대체로 괜찮군요. 7번째 간통은 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까요? 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는 하다. 사실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또는 상호 논의를 거쳐 정한 데드라인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확정적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편의상 정해놓은 데드라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데드라인은 처음에 보이는 것만큼 확고부동하지는 않다. 그보다는 데드라인을 분석하고 정해진 시기를 넘겼을 경우 따르는 위험과 이득을 계산해 봐야 한다. 명심해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5. 상대방의 데드라인. 상대가 아무리 집착하고 냉정해 보이더라도 상대에게는 데드라인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의 이메일과 전화에 응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6. 데드라인이 상이한 경우. 일정이 빠듯한 쪽은 상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불리하다.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면 양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7. 데드라인이 동일한 경우. 양측의 시간 여유가 비슷하다면 마감 시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 아주 힘겨운 상대와 협상하고 있다면 나는 상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신경을 쓰되 지나치지 않은 태도를 갖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내 경험상 데드라인은 협상이 가능하고 시계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다. 서로가 협상 결렬을 원치 않는다면 말이다. 요컨대 협상가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에 부엌대기로 돌아가는 신데렐라가 아니다. 화려한 마차가 다시 호박으로 변할 일도 없을 테니 걱정 마라. 8. 인내에는 보답이 따른다. 협상을 서두르면 위험이 따른다. 특히 준비가 미흡하고 제안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기습을 당하거나 상대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면 일단 협상을 지연하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자. 어떤 경우라도 협상가는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집중해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능한 협상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여유를 유지하는 데는 종종 이건 게임일 뿐이야 라는 인식과 유머 감각이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협상은 일정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그러는 사이 힘의 양상은 쉽게 뒤바뀐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발생하고 심리적인 소모가 일어나며 입장과 기대, 인식도 달라진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세상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런데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돈다.
그러므로 위에 있던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아래에 있던 것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협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기대는 실제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 말대로라면 서비스는 일단 제공되고 나면 그 가치가 감소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하실에 물이 1m쯤 차 있거나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배관공은 언제 수리비를 협상하려고 할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로 전이다. 제8장 많이 얻을수록 유리하다. 정보 1. 출발 신호를 기다리지 마라.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야 필수적인 협상 전략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복잡 다단한 문화에서 살다 보면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늘 먹구름이 모여든다. 요컨대 좋든 싫든 우리 앞에는 늘 협상이 기다린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관리공단의 비용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진단을 강요받고 10년을 타던 자동차가 폐차 직전이고 딸이 운전면허를 따고 또 다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5만 달러를 현찰로 주고 명예퇴직을 공고한다는 소문이 돌고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와 돈이 되는 거래를 하는 꿈에 그리던 회사가 생기고 또 아파트 임대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다. 협상이란 바람은 언제 우리에게 불어올지 모른다. 사실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협상을 앞두고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정보 수집도 없이 폭우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정작 폭우가 내릴 쯤에는 정보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와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뾰족한 수 없이 즉흥적으로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 문화에는 이런 상황에 닥쳐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어떻게든 치밀한 계획으로 일을 성사시키라고 경고하는 격언이 가득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계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고 미식축구 코치 조지 앨런은 성공의 정의는 완전한 준비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제 준비 기간을 활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협상할 일이 있거나 장래의 행로를 정하려고 한다면 당장 계획에 착수하자.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면 증권거래위원회 기록, 임명록, 연례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관련 웹사이트와 새로운 보고서를 찾아보라. 얼마나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구와 동료, 지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들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다. 협상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나는 앞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곳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라는 중국 속담이 떠오른다. 이 말에 따라 나는 항상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전에 내 협상 상대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한다.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잣대는 분명 과거의 행동이다. 2. 협상 준비의 첫 단계. 전문 협상가는 협상이란 지속적인 과정이란 사실을 잘 안다.
그들은 공식 협상에 앞서 상대의 관심사와 데드라인, 걱정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노사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번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다음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정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들도 수주 예상 시점보다 수년 앞서 협상 준비를 시작한다. 이런 준비 기간 동안 그들은 누가 의사결정 핵심 인물인지, 그리고 그런 인물에 영향을 주는 이들은 또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외교 전략에서 대사들을 스파이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들은 1년 내내 정보를 수집하면서 외국 정부의 실세를 찾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 구매 분야도 다르지 않아서 구매 담당자들의 일과에는 협력사 공장을 방문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정보를 알아내는 일이 포함된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는 협력사의 재고, 신뢰도, 납기, 품질, 관심 사항 등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공장장, 반장, 엔지니어 또는 직원들이 향후 협상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무심코 흘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에 한 구매 대리인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언젠가 그가 평소처럼 제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인사부장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다음 달에 협상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인사부장이 다시 말했다. 이번 협상을 질질 끌면 직원을 25%나 해고해야 돼요.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 준비 기간에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조사나 비공식적 접촉 또는 이전에 상대와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 내가 강조하려는 바는 협상이라는 게임에서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작이나 끝이 없는 능동적이며 연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협상 당사자들은 첫 만남을 협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준비 단계, 즉 공식 협상의 전 단계에서부터 모든 상호작용을 예상하고 계획해야 한다. 요약하면 정보라는 뗏목을 준비한다면 초보 협상가라도 협상의 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다. 3. 호혜의 원칙.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란 양방향 과정이어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보를 얻을 기회를 준다면 호혜의 원칙에도 맞으며 상대의 태도나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협상 목표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시적절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협상 전에 하는 말과 행동은 최종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것은 상대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비현실적인 협상 목표를 세우고 있을 경우 특히 그렇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즉시 상대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주어 상대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협상에서 전달되는 변경 사항은 전혀 뜻밖의 비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상대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거절할 것이다. 뭔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 접근법에 익숙해질 기회가 필요하다는 수용 시간의 원칙이다.
이해를 돕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3년 전 당신은 한 유능한 직원에게 임금을 7% 올려주었다. 그리고 2년 전과 작년에도 똑같은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당신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다음 회계 연도의 지출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원은 이런 상황을 모른다. 이런 경우 임금 협상 자리에서 직원이 기대하는 인상률은 얼마일까? 당연히 7%다. 직원은 지금까지 받은 임금 인상률을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좋은 마음에서 사비로 임금을 5% 올려주었다고 해보자. 하지만 직원은 2%를 덜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피하려면 임금 협상 전에 되도록 빨리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직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당연히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새로운 현실에 맞게 기대치를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 당신이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며 그들을 처음부터 어떤 일에 참여시킨다면 그들은 그 일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거란 점이다. 준비 기간을 이용해 상대의 기대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예전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이웃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11층 2호에서 밤마다 소란을 피우는데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복도 저 끝 11층 B호에 살거든요. 저는 운이 없는지 11층 F호에 살아요. 바로 그 집 옆집입니다. 30대 젊은 녀석들이 새벽 2시까지 로큰롤을 틀고 파티를 하는데 벽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는 요새 애들 쓰는 말로 꼭지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좀 푸시고 시끄러운 소리를 즐겨보세요. 로큰롤이란 게 독특해서 멜로디를 드러머가 연주하는 유일한 음악이잖아요. 그는 내 유머를 좋아하지 않았다. 다행히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어색한 상황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그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소식과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30대 녀석들이 이사를 나갔는데 이번엔 더 어리고 거칠어 보이는 애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번 애들은 음악을 하는지 이사 올 때 보니까 앰프랑 엄청나게 큰 스테레오 스피커를 들여오더군요. 그의 처지가 안쓰러워 나는 충고를 한마디 해줬다. 지난번에 벽을 두드리고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나 같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이때를 이용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해볼 거예요. 소란이 생길 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선 파이를 굽든지 사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직접 가져가면 틀림없이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여기 식당이나 가게, 교통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대답을 해주고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시끄러웠는데 그들이 새로 이사를 와서 정말 좋다고 슬쩍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내가 써먹었던 것인데 이 방법으로 나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일찌감치 말해두면 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2달이 지나 11층 F호에 사는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나를 찾아와 내 전략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옆집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파티에 2번 참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그들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열띤 팬이 되어 그의 다음 공연 티켓까지 구매했다는 사실이었다.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다. 제9장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힘 3. 힘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힘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된 이유는 힘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권위적인 부모에서부터 강압적인 상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의 추종자나 힘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이는 근거 있는 불만이다. 하지만 힘 자체보다는 힘을 행사하는 사람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 때문이다. 또 하나 타당한 불만은 힘을 사용한 결과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2가지 측면을 빼면 힘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바람직한 요소다. 내게 힘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상황, 즉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의존하는 삶이 낫다는 생각이 잠시라도 들었다면 200년 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힘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은 중립적인 것이다. 힘이란 바람이나 전기처럼 느낄 수는 있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변화를 유도하고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역량으로도 자를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휘발유의 예를 들어보자. 내가 자동차로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운반해 주었다면 당연히 이런 휘발유 사용은 용인될 것이다. 그러나 취중에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드라이브를 나섰는데 스쿨버스와 충돌해 아이를 여러 다치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2가지 경우 모두 휘발유라는 힘을 사용했지만 후자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비유에서 어떤 행동이 용인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힘의 원천과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성사시키는 데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그런 힘이 너무나 자주 간과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또는 동적인 힘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행동학자들은 힘을 정량화하고 그 역할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버트런드 러셀도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둘째, 공상가들은 현실은 이렇다에 대해 저술한 마키아벨리와는 달리 현실은 이래야 한다는 데만 집착한다. 따라서 그들은 힘과 영향력 대신 진실과 사랑을 논한다. 그리고 이런 유토피아적 이상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현실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셋째,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힘은 미국에서 아직까지 터부시되고 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섹스처럼 힘은 점잖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말이 아니었고 내밀한 이야기에서만 쓰였다. 따라서 상원 다수당 대표인 린든 베인스 존슨과 같은 파워게임에 통달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존슨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도 상대 국가의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힘이 행사되고 있다. 그 예로 나토가 밀로셰비치의 코소보 인종 청소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고 다시 밀로셰비치를 헤이그 전범재판소로 넘기지 않겠다는 세르비아 정부의 처음 결정을 바꾸기 위해 보상이라는 힘을 사용한 사실을 살펴보자. 사실 나토는 세르비아가 기대했던 경제 원조라는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에게 원치 않은 일을 시킨 것이었다. 이 일은 힘을 이용해 세르비아의 기대와 선호 사상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힘과 객관적인 실제 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그렇듯 힘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제10장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힘의 원천. 5. 설득의 비결. 우리는 가족, 상인, 고객, 동료, 고용인이나 상사, 그리고 때로 고집센 관료와 교류하며 살아간다. 이런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상식을 이용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대개는 소용이 없어 실망한다. 왜 우리는 흠잡을 데 없이 논리적인 설득으로도 상대의 행동을 의도한 방향으로 바꾸지 못할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도 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네오포비아를 갖고 있어서 새롭거나 다른 것을 접하면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언제나 저항이 뒤따르고 이 아이디어는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논쟁을 불러온다. 한 현자는 말했다. 이런 논쟁은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을 그 불빛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몸을 가누려는 용도로 쓰는 것과 같다. 변화가 두려워 본질을 피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유진 오닐의 고전 얼음장수 오다에 나오는 해리호프 살롱의 단골 손님들은 모두 한심한 환상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다. 저마다 내일의 허황된 희망에 매달리면서 어제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데 명수다. 이 작품은 인간은 자신의 환상이 처참하게 깨지더라도 그런 환상을 간직해야 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협상에서 때로는 공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경우 상대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에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상대의 의지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걸림돌. 분명 협상은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상대가 아니요에서 예로 혹은 주저하는 태도에서 수락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을 막는 몇 가지 걸림돌을 살펴보자. 하나, 기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 기존의 상황이나 관계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일상과 속성을 알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 익숙함과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지속하려고 한다. 이것이 확실성의 원칙이 아닐까? 대표적인 예로는 언제나 입장 고수나 분배 목적으로 진행해온 협상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 위험 감수에 따른 불안.
진보에는 위험이 수반된다는 말을 인정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실용적이고 천성적으로 보수적이다. 생소하고 불확실한 곳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일은 장담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셋, 기득권에 대한 위협. 다 그런 거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꺼린다. 더욱이 이런 전통을 세우거나 적어도 지켜온 상류층의 반감을 갖고 분노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한몫한다. 넷, 군중을 따르려는 성향.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는 뿌리 깊은 본능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되풀이된 의견과 절차를 받아들인다. 관습과 일반 관행을 따르면서 우리는 대부분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 이런 편승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는 이 때문에 패션 스타일과 음악에 유행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한다. 다섯,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 삶 자체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일에서 안정과 평온함을 주는 공간과 시간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A를 하면 B가 뒤따르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변화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A라는 행동은 X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협상가로서 설득력을 발휘해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저항을 극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업과 실무 협상에서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설득 능력을 줄 수 있는 대화형 접근법이나 모델을 살펴보자. 읽다 보면 과장된 말이나 교묘한 술수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의 태도와 시각을 바꾸어야만 상대의 입장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설득력의 비결. 처음부터 상대의 분위기와 기대를 가늠해 본다. 자신을 낮추는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고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또한 자신에 관한 우스개나 재미난 것을 찾아본다.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 가드를 내리기. 상대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나타낸다. 당신이 믿을만하고 진실하며 꾸밈 없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각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되면 토를 달지 말고 충분히 사과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상대와 대립하면서 상대를 불쾌하는 행동을 삼간다. 조금은 망설이는 듯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한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를 위협하는 제안을 한다면 아주 조그만 일에도 저항과 반감이 뒤따를 것이다. 둘째, 태도나 말로 상대의 길을 꺾으려고 들지 않는다.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일이 그렇다. 시인 오그덴 내시는 시에서 이렇게 꼬집는다. 경험상 최고의 법칙은 너무 똑똑하면 바보라는 것. 내가 최고 영업 실적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조 연설을 하던 시절, 이 영업의 대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였다. 실제로 이런 태도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도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편안한 말투를 쓰고 의도적으로 말을 더듬기도 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다. 그런 태도나 스타일이라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를 빼놓을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그 형사는 피터 포크의 TV 시리즈에 나오는 엉성하고 촌스러운 콜롬보다. 셋째, 눈을 마주치고 메모를 함으로써 경청하고 있음을 보인다. 상대의 근본적인 관심사와 이의 관계, 필요를 파악하려고 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공감을 표시해야 하며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반응을 하기 전에 항상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이면 상대의 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가 전달된다. 그리고 상대는 긴장하면서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넷째, 당신의 반응이 상대의 성향과 비슷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명심한다. 따라서 상대가 듣기 좋아할 만한 것으로 시작한다.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실제로 역사와 문학은 이 접근법의 효과를 증명하는 사례로 가득하다. 안토니우스의 방법이 그중 하나다.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성난 군중을 향해 열변을 토한 안토니우스의 연설은 너무도 유명한데 그 정수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에도 나온다. 연극은 카이사르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개선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가 거리를 지날 때 군중은 열광하며 그를 막는다. 한편 이런 카이사르를 시기한 정적 카시우스는 그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카시우스는 카이사르의 친구인 브루투스를 음모에 가담시키고 그에게 카이사르가 받는 찬사가 공화국에 큰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로마에 대한 브루투스의 사랑은 그가 카이사르를 존경하는 마음보다 커야 했다. 다음 날인 3월 15일 의사당 계단에서 민중에게 연설하던 카이사르는 공모자들의 칼을 맞고 죽는다. 마지막으로 칼을 휘두른 자는 브루투스였고 카이사르는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한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를 본 로마인들이 충격으로 전율했고 브루투스는 곧바로 장례식을 준비하여 그 자리에서 암살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진정시키려고 한다. 장례식에서 브루투스는 애도하는 대중 앞에서 이것은 원칙에 따른 살해이며 자신은 로마를 독재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 살해 모의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연설이 끝나고 브루투스는 진심 어린 호소로 대중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브루투스는 어리석게도 카이사르의 부하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안토니우스에게 연설을 청했다. 안토니우스가 일어섰을 때 대중은 공모자들 편에 서서 브루투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안토니우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썼던 설득력의 기술은 대중이 처음에 그에게 갖고 있던 저기를 지지로 바꾸어 놓았다. 결국 크게 감동한 청중은 그들의 분노를 브루투스에게 돌리고 그들 일당을 로마에서 추방한다. 안토니우스의 이 유명한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가 청중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 내가 말하려는 요지가 잘 나타나 있으므로 그 도입부를 소개한다. 친애하는 로마 시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카이사르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은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남지만 선행은 종종 유골과 함께 묻혀버립니다. 카이사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귀하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야심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통탄할 잘못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로 인해 통탄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브루투스와 다른 분들의 허락으로 브루투스는 고결하신 분이니, 그리고 그들 모두 고결하신 분이니. 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 신뢰도를 높이려면 자신이 말하려는 바를 상대의 관심사나 문제와 연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상황과 관련되는 신뢰와 이야기, 비유, 비교를 활용한다. 이런 방법은 당신의 논리를 살려주므로 상대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양동 작전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친숙한 사례를 들면서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욕구는 신뢰가 높은 수준에서만 드러난다. 물론 상대의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는 상대의 기본적인 동기와 바람, 야망, 관심과 관련해 이야기해야 한다. 셋, 새로운 제안 소개하기. 상대와 공통점을 찾고 신뢰를 쌓으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시도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신뢰를 유지하며 협상 게임을 하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알아보자. 첫째, 항상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둘째, 양보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굳이 빠를 필요는 없다. 양보의 정도가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충분하다. 셋째, 누구의 동기도 공격해선 안 된다. 상대의 체면을 훼손하는 일은 금물이다. 이것은 제3자가 있을 경우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필요한 한 가지는 윈윈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보다 경쟁적인 접근법인 입장 고수 협상과 그로 인해 패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협상 관계가 지속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이다.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새로운 제안에 대해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제안 내용 자체보다는 그 제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 새로운 제안을 시작할 때는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3. 제안 사항을 세분화하여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거나 상대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갑자기 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무심코 내보이기 전에 질문을 던져서 상대에게 그와 비슷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본다. 6. 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일시적으로 후퇴한다. 프랑스 출신으로 전쟁통에 결혼한 나의 숙모 헬렌은 전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후퇴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7.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나 사실, 배경 등은 상대가 시각을 바꾸는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8. 상대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를 파악한다. 항상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제안을 수정해서 상대의 근본적인 우려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직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직 역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 참여 유도하기.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새로운 결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갖는 셈이다. 그러므로 가령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총액을 상대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상대를 이 계산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수년 전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은 청중에게 거주 지역을 묻고 그들이 손을 들게 했다. 청중은 이런 식으로 쇼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제이 리노는 NBC의 투나잇 쇼를 시작할 때 커튼 뒤에서 등장하면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며 팬들에게 인사했다. 알다시피 사람들을 바꾸는 일은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이롭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상대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다. 그러므로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발을 헛디뎠다고 넘어진 것이 아니듯 실패가 아님을 스스로 되뇌어라. 설득에서 핵심은 인내와 마음가짐이다. 제12장 다시 게임을 즐겨라. 2. 힘은 당신 안에 있다. 분명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도전을 겁내지 말자.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시도해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4F에 집착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내가 말하는 4F란 잘못, 결점, 흠,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장벽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은 밖이 아니라 아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장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삶의 의미가 그 의미를 찾는 거라면 오직 행동만이 내 존재의 의미다. 그리고 그러려면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해 있는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자신을 차별화해라. 환태평양 문화권에서는 순종을 교육받고 당연시한다. 아이들은 물 위에 솟은 바위가 물살에 깎이듯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을 듣고 자란다. 반면 미국에서는 독특한 사람과 특이한 일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기억된다. 일례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인의 기억 속에 살아있지만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작가 앨리스 롱워스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알았대요?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비록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실패에는 고귀함 그리고 위험마저 따른다. 어쨌거나 우리는 누군가 이뤄놓은 일을 똑같이 하려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다. 팽창하는 세계에서는 비정통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이방인이 인내와 끈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급변하는 세상은 무엇보다도 옛 가치관을 고수하며 변방에 머물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주류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4. 매일을 축제처럼 즐겨라. 이 책에서 은근히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전략적 상호작용인 협상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 웃음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줄고 뭔가 깨닫게 될 것이다. 수년 전에 사업차 런던에 갔을 때 일인데 특히 세인트 제임스 클럽에 갔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회원제 클럽에 들어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귀국하기 전날 밤 나는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면서 전화 교환원에게 3시간 뒤에 모닝콜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조금 더 잘 생각이었다. 미국에서 올 때 나는 모닝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
내가 아는 모닝콜은 대개 형식적으로 녹음된 메시지였다. 아니면 보통 시간을 알려주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는 사무적인 여성 목소리였다. 전화벨이 울리자 나는 깜짝 놀라 단잠에서 깨어났다. 순간 나는 여기가 어딘지조차 알지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수화기를 들자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국인 특유의 억양으로 권위 있게 울리는 목소리는 허브코엔 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 이런 오늘이 세상에서 체크아웃 하는 날인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나 놀랐던지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는데 5초는 걸린 것 같다. 그날 아침 어쨌거나 히스로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지만 하늘에서 울려오는 듯한 6시 모닝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듣는 목소리가 이런 게 아닐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쩌지? 택시공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정체가 너무 심해서 적어도 5분 동안은 꿈쩍도 못했다. 평소 같으면 비행기를 놓칠까봐 기사에게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없나요? 라거나 갓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재촉했을 것이다. 어쩌면 택시 지붕에 올라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사방을 둘러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느님의 체크아웃을 경험한 나는 그 순간을 그냥 즐기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냥 앉아있는 대신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한 여자가 라디오를 아주 크게 틀고 있었고 나는 여자에게 춤 한번 추실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의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 나가봐. 같이 한번 춤춰보라고.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한바탕 지르박을 쳤고 다른 사람들까지 끼어들었다. 아쉽지만 흥겨운 춤파는 10분을 넘지 못했고 마침내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다시 택시에 올라 방금 전 일을 생각해봤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은 아닐까? 삶이란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 폭넓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럼 내가 기억하는 레오 보스카글리아의 충고를 끝으로 책을 마친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오늘이 그날인지도 모르니까.